우리나라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땅값이 OECD 30 몇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땅값이 높으면 국민들이 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토지 소유가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지니계수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지니계수가 0.8, 0.9 이렇습니다. 이거는 극심한 소유 불평등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높은 데다가 소유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돼 있는 데다가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결국 땅이나 부동산을 선점한 사람들이 그 이익을 독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노력 소득으로 불평등이 생기면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거는 용인할 만해요. 저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은 게을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자꾸 더 부자가 되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꾸 가난해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사회적으로 불만이 아주 팽배하게 되고요.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까요? 존재는 결국은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등장했다가도 좌초해버리는, 그 정책적 노력이 좌초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3, 40년 전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어쩌다 해도 그래도 용인할 만했는데, 이제는 지역 간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지방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 혹은 못 가진 사람 사이에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예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10억 원이다 이래도 다 사람들이 놀래고 이랬는데, 지금은 30억, 40억, 심하면 100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파트 한 채가 공중에 떠 있는 게. 근데 지방에 가면 너무너무 아파트 가격이 침체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자식들 서울에 유학 보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양극화의 문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냥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끝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결국에 가면 국가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국가의 장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거비 올라가고요, 또
가계부채 증가하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 위험이 따르는 투자보다는 땅 사놓고 부동산 사놓고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쪽이 더 수익이 높고 안전한데 뭐하러 위험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임대료 올라가고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서 낙후된 지역에 아주 창의성이 높은 분들이 가서 개발 이렇게 막 활성화시켜 놓으면 집주인들이 임대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쫓겨나고 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때문에 큰 압박을 받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상가 중에 막 공실이라고 임대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구미에 갔는데요. 막 싸그리 공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게 금융하고 연결이 돼서 금융도 막 크게 영향을 받고 결국 그것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한 나라에서 소득이 노력소득 중심으로 땀 흘리는 사람, 또 생산적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으면 그 경제는 활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불로소득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그쪽이 자꾸 팽창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제대로 안 돼요. 성장률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가지고 조금만 장난을 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조금만 장난을 치면 막대한 이익이 들어온다는 걸 아는데 누가 그거 안 하겠어요. 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LH 직원들 뭐 그리고 관료들 보세요. 지금 세상에 검사, 판사 뭐 등등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재산 공개하는 거 보면 수십억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무슨 수로 그 자기가 저보다 근무 연한도 짧은 사람이 그 수십억을 모으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종의 상식처럼 돼가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부정부패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등등 이런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옥죄는 심각한 문제들인데 그 배후에 다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기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몇십 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대로 계속 가보세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꾸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수치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행히 이 순자산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최근까지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좀 시계열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에 0.612, 2025년에 0.625,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들도 소득 불평등이 아니고 자산 불평등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 공화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 버리면 되는데 강남 부동산, 강남 아파트 그래 뭐 거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 우리 국민의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단 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주거 문제 아니냐. 이 주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 이런 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뭐 이 주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기 왼쪽에 적어놨다시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발발하고 그 와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증가하고 또 부동산 소유가 집중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그건 주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거 문제 악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니까 도시가 오래되면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을 하는 것도 서민층, 중산층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토건족이나 부동산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친화적인 재개발을 추진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씨가 추진했던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서민들이 살던 그런 저렴한 주택들이 다수 사라지고 막 고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저항을 하고 하니까 이 뭐 철거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용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렴 주택을 싹 밀어버리니까 그 안에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을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이제 임대차 시장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임대차 시장 중에 이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났냐? 전세 보증금을 투기 자금으로 활용해서 갭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고 전세 대출을 마구 확대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게다가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의 규모, 전세금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고가화되니까 당연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전세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크게 입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줄 알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기본은 할 줄 알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내리는 결론이 아니다, 시원찮다, 아주 시원찮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첫 출발부터 대통령이 시원찮았어요. 무슨 세금 가지고 부동산 값 잡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 공급으로 뭐 가격을 조절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순뻥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많이 실망했다가 올 2월부터인가 트위터를 통해서 한 30회 이상 막 부동산 잡겠다고,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고 불로소득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초강경 메시지를 30번 이상 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닥치고 공급 뭐 이런 좀 험한 말을 내뱉고 있고요. 이 말만 들어보면 엄청난 걸 할 것 같아요. 엄청난 걸. 근데 지금까지 이게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온 게 없고요. 청사진도 제시된 게 없고요.
뭐 작년에 대출 규제하고 거래 규제한 거,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거 다시 부활시킨 거, 뭐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인가 보니까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저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모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다 그래요. 토론? 무슨 토론입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무슨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책을 만들겠다. 이 결과는 뻔합니다.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 혹은 하기 겁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열이 나가지고 시간 넘어가죠.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저 희한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시장에 있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순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꾸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건 뭔 소리예요? 그 머니 무브 하겠다는 거 어떻게 됐냐고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꾸로 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해서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 이거는 계획만 발표했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엊그제 뭐 반도체 뭐 단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로만 보면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요. 무슨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언사가 강합니다. 과격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책 내용이 어떨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속도 아닙니까? 속도. 근데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데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개혁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개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억지로 하게 되더라도 막 못 이기는 척 하겠다. 그런 막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이 자, 그래서 저는 제가 25분까지 하나요? 30분까지 하나요? 봐주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래전부터 이 토지공개념을 주장을 해왔고요. 토지공개념 얘기를 하면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는 그런 철학입니다. 토지공개념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나라 많아요.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 들어있어요. 토지공개념 조항이. 그러니까 제발 토지공개념 얘기하면 저거 빨갱이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나오면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인마.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토지공개념을 해야 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토지라는 물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지에서 가치가 생기는데 소득이 생기고 땅값 상승이 생기는데 그거는 소유자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가 무슨 역할을 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공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물론 이게 헌법이 사유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걸 공적인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의 그 사용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일부 납부해라. 그걸 납부하면 그걸 걷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게 바로 이 토지공개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토지가치세 혹은 토지보유세를 충분히 걷어서 그것을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사유제가 너무 확고하게 정착된 경우에는 국가가 노력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자.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공유지를 늘려서, 그러면 이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니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자 하는 겁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을 펼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요런 게 청사진이에요. 요런 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백면서생도 이거 며칠 고민하면 그림 만드는데, 그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정부의 청와대가 왜 이런 걸 못 만들고 이런 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자, 이제 정책 철학은 토지 공개념이고요. 근데 토지 공개념을 하는데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철학이고요. 그러니까 근본 정책은 뭐가 돼야 되냐? 역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돼야 된다. 이것도 뭐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토지 보유세 강화에다가 그걸 보완하는 정책으로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국공유지나 공공택지를 국가가 LH가 막 팔아버리는 이런 거 말고, 가능하면 그 국공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역균형발전정책, 이 정부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5국 3특이라 그럽니까? 하여간 좋아요. 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도 국지적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국지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금융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금융은 그냥 빌려주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뒤에 소개해 놨습니다만은 주식 성격을 가지는 대출을 도입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대출해주고 만약에 집값 떨어지면 그 피해를 이 차입자가 몽땅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성격을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저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은 결과입니다. 그건 놔두고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가 되고, 또 주거 문제도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고, 이 부동산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도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 방향, 이건 나중에 자료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 이건 지공주의라고도 하는데, 저 공짜가 들어가서 그런지 니들 공산주의지, 저희 지공주의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의 그 내용이고요. 딴 거 아니에요. 토지와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특징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의 일부 대가를 내고, 그걸 국가는 공적으로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사용한다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이 토지공개념 조항을 집어넣으려는 노력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번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때 국회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그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든 안입니다. 지금 현행 조항에다가 별거 없어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거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조금 더 가려면 국가는 공공성을 갖춘 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공유지 확충에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괜찮잖아요. 헌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라야 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밖에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절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토지 보유세 혹은 부동산 보유세가 장단점이 있다. 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다 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훨씬 많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화시키려면 굉장히 정교한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도 좀 망쳐놨고요. 윤석열 정부는 아주 깡그리 망쳐놨고요. 그거를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토보유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더 좋은 세금을 도입하는 대신에 그 수입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십시오.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4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이게 왜 엉터리인지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장덕진이라는 사람, 최병천이라는 사람, 마강래 교수는 우리 편인 듯한데 여기 와서는 삐딱선을 탔고요. 전현희라는 국회의원, 저 사람은 많이 이상해졌어요. 요새 민주당이 대체로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 세금 가지고는 안 되고 뭐 공급이 해법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자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부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리고 국지적 불로소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소개했고요. 금융개혁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했던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금융위기 때 덴마크는 괜찮게 넘어갔어요. 아까 맘단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개한 것은 버니 샌더스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본따서 해봤는데요. 버니 샌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저렴한 주택을 보장하는 건 결코 급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하니까 샌더스가 저런 말을 하면서 아이고 안 보여. 진짜 급진적인 아이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진짜 급진적인 건 소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다수에게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 빼앗는 체제입니다. 예, 진짜 급진적인 것은 소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다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빼앗는 게 이게 급진적인 거지, 심한 거지. 제가 그걸 본따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나라에서 이걸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하자는 주장은 결코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급진적인 건 소수에게 너무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다수에게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 빼앗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니 샌더스의 말씀을 보고 좀 약간 저도 주눅이 들거든요. 아니 누가 처음 대도 않은 이상적인 얘기나 하고 말이야, 과격하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거 보고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